What is better? What is? 오늘 취임식을 가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야 한다면서 검찰의 자체 개혁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검찰 인사에서 주요 수사팀의 지휘부 교체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4월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이낙연 총리와 맞대결의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당 중진 의원들에게도 험한 길로 나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공사장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대형 타워 크레인이 쓰러졌습니다. 30m 높이에서 추락한 50대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윤종원 신임 IBK 기업은행장이 첫 출근을 하려 했지만 낙하산 인사라는 노조 측 반발에 부딪혀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진 침대 일부 매트리스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회사 관계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라돈 방출 침대를 사용한 것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피해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씨의 장남 재헌 씨가 아버지가 보관 중인 5.18 관련 자료를 오늘 출범한 정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란 군부 지도자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격렬한 보복을 경고했고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은 이라크 안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즉시 출국하라는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 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을 뿌리부터 바꾸겠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인 요구라면서 이젠 검찰 안에서도 변화를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취임사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서 검찰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취임 일성은 예상대로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다. 검찰을 뿌리부터 바꾸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분여 동안 읽어내려간 취임사엔 개혁이라는 단어가 17차례나 등장했습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 개혁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고강도의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내용이지만 박수를 유도하는 등 오선 의원다운 관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취임식에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던 것과 달리 이번 추미애 장관 취임식엔 강남일 대검 차장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과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등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이끄는 검찰 간부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취임식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줄탁 동시에서 줄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안에서 껍질을 쪼는 걸 말하고요. 이 탁은 어미 달기 밖에서 껍질을 깨주는 걸 말합니다. 즉 알을 깨고 나오려면 안팎에서 서로 도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밖에서 알을 깨려는 건 지금 국민이라며 그 안에 있는 검찰도 개혁에 나서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검찰의 분위기는 어떨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영 기자, 추미애 장관 역시 취임하면서부터 강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여기에 대한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 대해 검찰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없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 분위기는 한마디로 올 것이 왔다는 반응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발언, 결국 대규모 인사를 통해 검찰을 싹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거죠. 검찰 내부에선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 지휘부를 대폭 교체하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반발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로서는 결국 인사가 어떻게 날지, 그러니까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 인사 시기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음 주에 검사장급 인사를 확정하는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따라서 이르면 사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에도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추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고 다른 개혁 작업들을 진행한 뒤로 인사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검찰개혁을 강조한 만큼 조기 인사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오늘 고검장인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추 장관 임명 뒤 검사장급 이상의 첫 사표입니다.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박 고검장처럼 줄사표가 이어진다면 검찰 인사폭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이 어제 발표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수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검찰을 강하게 성토하긴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5명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검찰의 저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 오만 방자하다거나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찝어낸 듯이 기소되었습니다.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 등 40명이 혐의는 있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는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혐의의 불기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꾸려면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됩니다. 또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주시할 거라며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부글부글한 건 한국당도 마찬가지지만 비판의 초점은 검찰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데 맞춰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을 속히 처벌하라는 민주당의 압박에 더해 추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눈앞에 다가오자 눈치를 보며 하명 기소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지극히 편파적인 기소입니다. 민주당의 압박에 검찰이 굴복한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몸싸움 당시 다쳤던 한국당 의원은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저에게 상해를 가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기소한 것입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정권에 항거하다 생긴 일인 만큼 기소된 의원들에게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회의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대표가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총선 후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현직 장관인 민주당 의원 4명이 이번 4월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오늘 선언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며 당 안에 있는 다른 중진 의원들도 함께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한 현직 장관 3사람의 선수를 모두 합하면 9선입니다. 여의도 정치의 세월이 긴 만큼 내려놓는데도 고민이 많았던 듯 여느 회견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에게는 시베리아 한파와 같은 총선이었고 저도 매우 힘겹게 당선됐습니다. 여성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 저는 제 쓰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선 중진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불출마하지만 선거관리 주무장관이라 기자회견은 안 했습니다. 이 4명의 지역구 중 고향 2곳은 전략 공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새해 첫 장외 집회에서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외쳤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험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센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중진 의원들도 자신처럼 험지로 가자고 했는데 일단 영남권 중진들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에 복귀할 이낙연 총리와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 대선 주자들의 빅매치도 점쳐집니다. 유승민 의원 등 8명은 모레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한다며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까지 더해지면서 야권의 이합 집산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북한이 3년 전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새긴 기념주화를 최근 만들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그걸 쏘는 이동식 차량까지 주화에 새겨져 있는데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뒤에는 지난 2년 동안 이런 주화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봤습니다. 북한이 2017년 11월 쏘아 올린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이 발사 장면을 담은 북한 기념주화 3종 세트입니다. 바퀴 9개가 특징인 이동식 발사 차량도 새겨놨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강조한 이 문구는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의 연말 시한 제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했던 말입니다.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는 천리를 항상 명심하고 평소보다 크게 최고사령관 깃발까지 넣은 ICBM 주화. 발행 시점은 북미 대화 교착화가 깊어지고 말폭탄까지 오가던 지난해 12월쯤으로 추정됩니다. 비핵화 협상 본격화한 2018년 2월 이후엔 ICBM 기념주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최근 비핵화 노선 변경과 관련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년 만에 다시 미사일 관련 기념주화를 발행했다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겠고, 간접적이고 퍼지는 그런 홍보 효과를 메시지 전달을 이제 하는 정면 돌파 선언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려는 북한의 선전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면 즉시 강력한 타격, 국가 안전을 쌀독과 흥정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조만간 대규모 주민 집회 같은 동원 행사도 뒤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다음 행동에 따라서 한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다시 시작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과 관련한 최상의 길은 정치적 합의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협상 테이블에 와서 앉을 것과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think the best path forward with regard to North Korea is a political agreement that denuclearizes the peninsula. We are on that path. We want to remain on that path. 아울러 필요하다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대비 태세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 김 위원장의 다음 행동에 따라 살펴볼 일이라며 앞으로 몇 달간 지상에서 펼쳐질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문을 열어뒀습니다. 그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은 한미훈련 중단 약속의 대가였다며 조건부 훈련 재개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미군의 정찰 활동과 함께 국무부의 북한 전원회의 보고문 분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분야 미국 내 최고 권위자인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북한정보분석관은 이번 보고의 핵심은 전략무기 시험 재개가 아니라 북한 대미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타협 대신 장기적 투쟁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칼린 전 분석관은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저희가 재작년 처음 보도한 뒤에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이어졌던 라돈 침대 기억하실 겁니다. 대진 침대의 일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해당 제품은 모두 수거됐습니다. 침대를 썼었던 피해자들이 소송을 내기도 했었는데 오늘 검찰이 형사 고소에 대해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대진 침대 관계자 모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손형한 기자입니다.
라돈 침대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피해자 180여 명은 재작년 5월 대진 침대 대표 등을 상해, 사기 등 3가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인체에 해를 준다는 걸 알고도 침대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해 6월 검찰은 대진 침대를 압수수색했고 1년 반 만에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대진 침대 대표와 라돈 방출 물질이 포함된 매트리스를 납품한 회사 관계자 등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문제의 침대를 사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폐암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해성을 알고 판 것 아니냐는 혐의에 대해선 피의자 가족들도 라돈 침대를 오래 사용한 만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대진 침대 대표 가족들로부터 사진 몇 장과 진술서를 받은 것이다. 그거에 불과한데 이제 이걸 가지고 그 고의 자체를 완전히 누락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피해자들은 검찰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검찰에 항고할 계획입니다. SBS 손형아입니다. 자, 이 피해자들을 더 불안하고 또 답답하게 하는 건 이게 몸에 얼마나 나쁜지 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정부가 지금 수거해놓은 문제의 매트리스가 7만 개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그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영 기자입니다. 라돈 침대와 폐질환의 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답답합니다.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피해자 보고 입증을 하라고 하니까요. 침대와 같은 신체 밀착형 제품에서 라돈이 발생한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추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직 소극적입니다. 라돈 같은 경우는 방사선은 굉장히 좀 수치가 낮은 잔량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폐기물 처리도 더딥니다. 수거된 라돈 침대 폐기물을 씌워놓은 비닐도 찢어져 라돈이 방출되는 폐기물들이 모두 드러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거 처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이거 좀 어떻게 한대요, 정부에서? 저희도 모르겠어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생활 제품이 방사능 폐기물로 규정되지 않아 방패물 처리 시설로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저기 있는 저 폐기물들을 통째로 다 땅에 묻을 건지 아니면 불에 태워서 쟤만 땅에 묻을 건지 이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각할 때 나오는 방사능이 기준을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라돈 침대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사전에 그 업체를 불러서 협의를 하고 하반기 정도에 좀 법령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폐기물 관련 규정의 재정비와 함께 라돈 침대가 폐 질환과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시간이 걸리는 조사인 만큼 정부가 나서달라는 게 피해자들의 요구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3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쓰러져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크레인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킨 건지 경찰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엿가락처럼 휜 크레인 몸체가 반대편 건물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신축사업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 해체 작업 중이던 30m 높이의 크레인 기둥이 무너지면서 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상자 모두 시공사가 계약한 크레인 해체 협력 업체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볼트가 전체를 다 꼽지 않았기 때문에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편심에 의해서 뒤쪽으로 추락이 되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크레인은 2달 전 안전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에 한 해 동안 크레인 사고로 17명이 숨지자 고용노동부는 타워 크레인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지난달엔 58억 원을 들여 크레인 설치와 해체를 실습하는 교육장까지 인천에 만들었지만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공사 관리자들이 크레인 해체 과정에서 안전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크레인 자체에 문제는 없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석 달 전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전 목사는 오늘 또 청와대 앞 집회에 등장해 선동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영장 심사를 받는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던 전광훈 목사가 웃으며 두 손을 흔듭니다.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전 목사는 다시 외부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흘 전 청와대 앞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구속까지 피한 전 목사. 청와대 앞 집회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애국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목사는 다시 청와대 앞 집회에 나타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제 4월 15일 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빨간물을 마신 놈들은 다 쳐냅시다. 경찰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와 이 후원금의 일부로 청와대 근처 빌라를 빌린 데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합병 비율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지성 전 부회장 등 당시 미래전략실 고위 임원들도 검찰에 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7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본격 수사한 지 106일 만인데 사장급 이상 경영진이 소환되는 건 처음입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 대표이사로서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을 주도했고 그 뒤 통합 삼성물산 초대 대표를 지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의 유리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게 아닌지 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병 이전에 수주한 2조 원대 해외 발전소 공사를 합병 이후에야 공시한 부분 등입니다. 그 결과 통합 삼성물산이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에 3배 가까이 유리한 비율로 합병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늑장 공시 등을 한 이유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소환 이후 삼성물산 합병 당시 그룹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에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새 기업은행장으로 임명된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오늘 첫 출근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고 거세게 비판하면서 행장이 사퇴할 때까지 출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이 기업은행 본점 후문으로 들어서자 노조원들이 막아섭니다. 민주당 입장을 이렇게 바꾸면 낙하산 인사 독극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짓을 벌였는데 2010년부터 3번에 걸쳐 내부 인사가 행장으로 임명됐는데 다시 관료 출신의 재취업 자리가 됐다며 반대하는 겁니다. 윤 행장은 1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행장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출근 저지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과거 금융권 낙하산 인사를 비판해왔다는 지적에는 인사 과정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재부와 청와대 출신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하려 했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철회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관치금융은 독극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인사에 대한 저지투쟁을 함께 해왔던 그런 세력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반장식 전 일자리 수석을 임명하려다 노조와 시민단체 반발로 포기했습니다. 윤 행장 임명마저도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노조는 행장 사퇴까지 출근 저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SBS 전용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현장 행보로 평택 당진항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찾아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친환경차 수출을 적극 지원해 경제 활력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수출 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흔히들 공익이라고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급 보충역 판정 받은 사람이 워낙 밀려 있어서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면제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0,000명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4급 보충역 판정받고 사회복무요원, 이른바 공익 소집 기다리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4년 2만 명 이하였는데 2018년엔 4만 명 이상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현역 입영 대기자가 쌓이자 2015년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현역 줄이고 보충역 판정 늘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해 필요한 사회복무요원은 3만 5천 명 수준. 결국 해마다 5천 명 넘게 대기자가 쌓이는 건데 현역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3년 이상 대기하면 병역법에 따라 면제됩니다. 2016년 11명이던 면제자가 지난해엔 11,400여 명으로 치솟았고 병무청 취재 결과 올해도 10,000명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달에 9,000명, 오는 7월에 1,000여 명 이상의 면제 처분을 통보할 거라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사실 사회복무요원들도 학업과 취업 등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몇 년씩 소집 기다리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꼼꼼하지 못한 병력 수급 계획 때문에 현역병들의 상실감, 또 불공정 논란이 벌어지는 건데 병무청은 불가피하다는 사정만 강조합니다. 수요 공급의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기대기 사유 면제 제도를 국방부는 신체검사 기준을 다시 2015년 이전처럼 바꿔 현역 판정자는 늘리고 보충역 판정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경찰 추적을 피해서 달아나던 30대 피의자가 건물 4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혹시 검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경찰이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 동구의 한 숙박업소에 경찰관 2명이 들이닥칩니다. 이 모텔에 투숙 중인 인터넷 사기 피의자 30대 박모 씨를 검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업주의 협조를 받아 열쇠로 외부문을 열고 내부문을 발로 찬 뒤 안으로 들어간 경찰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오더니 1층으로 다급하게 뛰어내려가 화단을 살핍니다. 박 씨가 창문을 통해 4층에서 떨어진 겁니다. 5분 뒤 구급차가 도착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박 씨는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대화 시도해서 막 안 되니까 이렇게 문을 열으시려고 그랬죠. 임박하니까 떨어지신 거예요. 이렇게 경찰분들도 막 당황해가지고 얼른 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뒷문 어디냐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당시 박 씨는 창문에 매달려 있던 상황. 출동한 경찰들은 내부 진입을 시도하자 박 씨가 그대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소리가 엄청 막 컴퓨터 집어던지는 소리인 줄 알고서 나갔다가 본 거다. 방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뛰어나갔다고 나는 그렇게 들어. 박 씨는 지난달에 이어 새해 첫날 해당 숙박업소에 재투숙했으며 숙박을 하루 더 연장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출동 경찰관들을 상대로 박 씨에 대한 사망 경위와 검거 작전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네, 중국 우한시에서 폐렴 환자 수십 명이 발생했습니다. 의심 환자도 100명이 넘는데 아직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시 지역에 계시거나 그쪽 여행 계획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시 지역에서 현재까지 44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에 걸려 이 중 11명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심 환자 수는 121명에 달합니다. 감염자는 대부분 수산시장 상인들로 고열과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였으며 엑스레이에서 양측 폐 염증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우한을 다녀온 홍콩인 3명까지 고열 증상을 보이면서 인접 국가들까지 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에서 34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스의 공포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중국 당국은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정확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도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사람 사이에 전파가 되지 않았고 의료진 감염 사례도 없는 만큼 사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비해 검역을 강화하고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사례처럼 특정 화학물질에 의한 폐질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여행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지 시장을 가서 직접 동물과 접촉하는 일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인 손 씻기나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은 반드시 준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한시 방문 후 2주 안에 고열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신고해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집주인끼리 얼마 이하로는 집을 팔지 말자 이런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렇게 집값 짬짬이 하는 사람들은 다음 달부터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44평, 즉 145제곱미터형이 6개월 새 5천만 원 가까이 올랐다며 아파트 가치 찾기 운동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집 크기마다 지켜야 할 최저 가격과 협력 중개업소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집주인들에겐 매물을 거두고 반드시 협력 중개업소를 이용하라는 편지도 발송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쪽이랑 연계가 돼 있는 건 아시죠? 5억 만약에 4천에 내어준다고 하면 저희가 일부러 1,000만 원씩 더 높게 올려드려요. 입주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최저가를 지켜달라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집을 사려던 수요자나 세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제 매매로 알아봤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붙여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단합하는데 못 사겠다 해가지고 그냥 안 한 거죠. 수도권 곳곳에서 비슷한 행태가 포착됩니다. 7억 7천 정도의 이제 매매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7억 이렇게 내놓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허위 매물 신고를 해요, 카페에서. 하지만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이런 집값 짬짬이를 하는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 특정 가격 아래로 거래를 막거나 시세보다 높게 중개하는 중개업소로만 거래를 유도하고 다른 중개업소를 차별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네, 저희는 올해로 40주년이 되는 5.18 민주화 운동의 현 주소와 풀어야 할 과제를 어제와 오늘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5.18 관련 망언 때문에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퍼지는 왜곡과 망언, 막을 방법은 없는지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재평 씨는 40년 전 출산한 아내와 집에 있다 계엄군이 쏜 느닷없는 총탄에 희생됐습니다. 집에 바로 안 들어오고 그때 시위대들한테 돈 걷어주면서 빵 사서 올려주고 막 그랬다고. 근데 깨 들어와서 그러더라고. 어렵사리 유공자로 인정됐지만 유가족에게 돌아온 건 사죄도 진상 규명도 아닌 극우 인사들의 거짓 매도였습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40년이 지났지만 온라인상에선 제2, 제3의 거짓이 여전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5.18은 남한의 행사라기보다는 북한의 행사입니다. 공공연한 비밀로 북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북한 공개에 낸 거는. 진짜 자기들은 배불리 자식들 돈 다 착취하고 그래서 다 자식들은 잘 살게 해놓고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역사 왜곡을 없애겠다며 5.18을 날조하거나 유족 단체를 비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등이 가능한 5.18 왜곡 처벌법이 지난해 초 발의됐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역사적 판단이 내려진 건데 그걸 자꾸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릇된 역사관을 퍼뜨리는 것이고. 최근 경찰이 불기소 처분한 지만원 씨의 망언도 이 법으론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한편 오늘 5.18 진상조사위가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조사한 결과를 국가 차원의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인데 SBS 취재 결과 노태우 씨 측이 그동안 보관했던 5.18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신군부 직계가족으론 처음으로 지난달 초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찾아 사과한 노태우 씨 장남 노재헌 씨. 노 씨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쓴 책을 건네면서 피해자들이 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까지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5.18 피해자들은 사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분명하게 해주라. 그리고 지금 현재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5.18 진실 규명에 힘을 좀 보태야 된다. 그러자 노 씨가 뜻밖의 이야기를 피해자들에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집을 조만간 정리할 계획인데 그때 보관 중인 5.18 관련 자료를 진상조사위에 넘기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올해 집에 전해주겠다. 네. 아니면 진상규명위원회에 전하든지 전하겠다. 진상규명을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자료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5.18 관련 단체들은 신군부가 왜곡한 자료와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 진상규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신군부 핵심과 계엄군 지휘관들은 여전히 침묵의 카르텔을 굳건히 하는 상황. 지난 1년 가까이 진행된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서도 전 씨 측 증인으로 나온 헬기 조종사들은 2년 전 5.18 특조위에서 확인한 사실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발언이 그 17년 발언보다 훨씬 뒤로 가가지고 95년 특검에서 진술했던 내용하고 거의 편박이로 발언하시더라고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기관 조사는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가해자인 신군부 핵심이나 지휘관들이 진실을 고백한 적도 없는 상황이라 노 씨가 제출할 자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정명원입니다. 중동의 긴장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군부 실세가 미군의 공습에 사망한 건데 이란 측은 곧바로 가혹한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고 미국은 자신들의 공습을 벌인 이라크에서 미국민들을 출국시키고 있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숨졌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지도자인 알무한디스 부사령관도 함께 사망했습니다. سردار سرافراز اسلام حاج قاسم سلیمانی پس از عمری مجاهدت بامداد امروز در حمله بالگردهای آمریکا در فرودگاه بغداد به شهادت رسید. 이번 표적 공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과 미국의 보복 공격,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에 대한 시위대 습격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은 크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미국은 솔레이마니가 미군 기지를 겨냥한 로켓 공격과 대사관 습격을 주도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이란 군부의 실세이자 이란 내 보수 강경파의 핵심 지도자입니다. 이란 정부는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가혹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긴장이 높아진 이라크에 미국은 병력 4,000명의 추가 투입을 준비하고 이라크 내 모든 미국민에게 즉시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이라크 체류 중인 우리 국민 1,600여 명의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이라크 건설 현장 근로자의 추가 파견을 당분간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관련 기업에 권고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호주 남동부 지역에 벌써 넉 달째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고온과 강풍 속에 불길이 번지면서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호주 당국은 이번 주말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수도 캔버라와 대도시들이 몰려있는 호주 남동부 지역. 거대한 산이 온통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진압에 나선 소방차 주위로 화염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소방관들은
덮쳐오는 불길과 뜨거운 열기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도로엔 대피 행렬이 들어섰고 해안가에 고립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해군 선박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호주 남동부 일대 산불이 넉 달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세 개의 산불이 합쳐지면서 오히려 초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불탄 면적만 서울시의 80배에 달하는 5만 제곱킬로미터. 지금까지 소방대원을 포함해 18명이 숨졌고 주택 1,30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수억 마리의 동물도 화마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호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e will be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from 9 a.m. tomorrow that will last 7 days. 남동부 해안 지역엔 관광객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이 한창인데도 하와이로 휴가를 가 빈축을 샀던 모리슨 호주 총리는 피해 지역을 방문했다 야유를 받았습니다. 호주 당국은 40도를 넘는 이상 고온과 강풍이 예보된 이번 주말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SBS 김치성입니다. 미국에서 과일 향이나 사탕향 같이 향을 넣은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담배 살 수 있는 나이를 21살로 높인 데 이어서 나온 조치입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전자담배 때문으로 보이는 호흡기 질환으로 지금까지 55명이 숨지고 2,500명 이상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이었습니다. My lungs feel like they're being crushed by like 20 pounds. I'm 18 years old. My lungs are like a 7-8-year-old's. 전자담배가 미국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건 과일 향처럼 담배가 아닌 향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양 전자담배에 미국 정부가 30일 이내 판매 중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에게 인기 높았던 과일향이나 캔디향 등만 금지하고 담배향과 박하향 전자담배는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또 미리 액상 니코틴과 향을 넣어 만든 카트리지형만 제한하고 취향에 따라 향을 조합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탱크형은 풀어줬습니다. 이만큼도 진전으로 볼 수 있지만 모든 전자담배를 금지하겠다던 원안에선 후퇴한 겁니다. President Trump, I voted for you in the last election. If you enact a flavor ban, this will cost you the election. Vaping is 95% safer than smoking. I vape and I vote. We have to protect our families. At the same time, it's a big industry. We want to protect the industry. 이렇게 강력한 업계의 저항에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결과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오늘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도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차량 이부제를 민간으로까지 전면 확대 실시해도 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줄이진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가 잿빛 먼지에 뒤덮였습니다. 건물들은 그림자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차량 이부제에 따라 홀순날인 오늘은 공공기관의 짝수 차량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알 거 아니에요. 방송 안 했는데요? 구청 주차장에 버젓이 세워진 짝수 차량. 알고 보니 구의원 차입니다. 오늘 몰랐습니다. 그걸 알았는데 급해가지고 바로 뺄 겁니다. 이렇다 보니 차량 이부제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준수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민간까지 전면 확대하면 어떨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8년 1월처럼 초미세먼지가 64에서 10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은 날을 가정해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모든 차량이 이부제를 시행해도 초미세먼지가 고작 0.7에서 2.4 마이크로그램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많이 잡아도 농도를 3.7% 줄이는 데 그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시민이 효과를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연구원의 평가입니다. 때문에 일시적인 이부제보다는 중장기적인 감축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농도 저감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차량 이부제와 노후 경유차 출입 제한 같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경유 정책 검증이 제일 위해성이 높거든요. 똑같은 2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위해도가 다르거든요. 내일은 충청과 호남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대책 가운데에는 서울 사대문 안에 들어오는 노후 경유차에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한 달 만에 과태료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가 서울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면 실시간 감시 카메라가 잡아냅니다. 이런 차량엔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단속 한 달 만에 사대문 안 노후차 운행 적발 건수는 약 30%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는 주로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과태료 25만 원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은 과태료를 낮출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현행 50만 원인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낮추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금액에서 절반을 가감할 수 있어 실제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정책 의지가 퇴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그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구속력 있게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과태료로 서민 부담만 늘려서는 안 된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